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류는 마르크스가 지닌 견해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인간에 의해 소비되는 유의 가격은 유보다는 소비되는 대상, 좀 이해하기 쉽죠. 유라고 써도 상관없는데 대상이라고 쓰는 게 더 이해하기 쉽죠. 인간에 의해 소비되는 대상의 가격은 활동 지출의 가격 포함, 명확한 이치에 의해 확정되는데, 활동 지출을 제외한 상품의 가격은 시장의 섭리에 의해 형성되고, 활동 지출의 한 축인 노동 지출이라는 상품 가격은 기업 소유자들이 집단을 형성하여 시장의 섭리가 아닌 사회적 유력으로 형성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요. 마르크스는 계급에 입각해서 사회를 설명하려고 하죠. 차라리 시장이 지배하는 시대가 강화되니 세월이 흐르면 노동 지출이나 상품 역시 시장의 섭리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요. 마르크스는 어떻게 주장하나요? 계급이 있고 계급이 있다. 자본가, 기업 소유자를 가리키죠. 기업 소유자들이 집단을 형성해서 그래요. 가격을 최대한 낮춘다.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죠. 그런데 관찰해보면 그렇진 않죠. 근로자들이 임금도 천차만별이고 굉장히 큰 소득을 얻는 근로자들도 많죠. 기업 소유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지만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상품의 가격은 시장의 가격 결정 원리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노동 지출의 가격의 형성 역시 시장의 섭리가 적용되기도 하지만, 인간들이 집단이 형성하는 사회적 위력이 가격을 형성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는 그렇죠. 가격이 꼭 시장의 섭리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건 아니죠. 그래요. 사회적 위력도 많이 작용하고 있죠. 한국에서는 최저임금 제도가 있는데 어떻게 결정하나요? 협상에 의해서 결정하죠. 인위적으로. 즉 마르크스는 사회의 어떤 특정한 상황을 설정하여 자신의 견해를 정립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특정한 상황을 설정하여 견해를 구축할 경우 현실에서는 그러한 상황과 일치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특정한 상황을 토대로 한 견해는 현실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죠. 특정한 상황을 설정해 놓고 견해를 구축하면 그래요. 망상이 빠지게 되겠죠. 따라서 제대로 된 견해를 갖고자 하면 특정한 상황이 아닌 일반적 상황을 전제로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요. 일반적 상황을 가지고서 견해를 구축하고 특수한 상황을 제시하면 되겠죠. 그러면 완전해지잖아요. 그러면 상품 가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어느 정도 발전하면 상품은 화폐화 교환됩니다. 그렇죠. 원래부터 그런 건 아니었죠. 옛날에 화폐, 지금은 화폐가 사용되지만 과거에는 쌀이나 밀과 같은 곡물이 화폐 역할을 하기도 했죠. 화폐는 금액이 존재하며 금액은 크기를 지니고 있으므로 양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상품이 거래되는 화폐량을 일반적으로 가격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렇죠. 집단이나 개인이 지닌 사회적 위력이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상황에서 모든 상품 가격은 정상적인 가격입니다. 노동 지출하는 상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마르크스 시대라고 하더라도 시장 지배 시대에서는 동일합니다. 만일 어떠한 상품이 총 판매에 투하된 자본의 가치보다 작다면 그래요. 그 상품은 사라지게 됩니다.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죠. 근데 팔았는데 그 금액이 투자 금액보다 작아요. 손실이 나는 거죠. 그러한 상품을 계속 팔 수는 없겠죠. 공급할 수는 없겠죠. 물론 다른 국가에서 사라진 상품이 생산되어 시장에 유통될 수 있습니다. 나라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나라에서는 동일한 상품을 공급하더라도 이익이 날 수도 있고 또 다른 나라에서는 손실이 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이겠죠. 그것은 어떤 국가에서 발생하지 않는 이윤이 다른 국가에서 생산할 경우 이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상품 가격은 변동할 수 있으나 노동 지출의 가격은 하방 평직성을 지니게 됩니다. 그래 한번 볼게요. 하방 평직성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노동 지출의 가격은 생존을 위협하는 것 이상으로 하락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일이 발생하면 지속적으로 노동 지출을 확보할 수 없게 되어 자본은 지속적인 생산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시장을 통한 생존이 불가능해지면 사람들은 자급자족을 통해 생산하려 할 것입니다. 생존하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 지출의 가격은 다른 상품과 달리 굳이 법으로 만들지 않아도 불문법상 보호되는 가격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말할 것은 불문법상 보호되는 가격을 포착하고 기업 소유자들이 그러한 가격에 맞추어 임금을 인위적으로 설정하여 지급한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물론 이런 상황은 특수한 현실 속에서 존재할 수 있으나 잘못된 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늘 있는 일이 아니죠. 근데 그러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시장이 어느 정도 기업에서도 관찰할 수 있어요. 기업이 아주 어려워지면 계속 손실이 나고 이러면 망하기 전에 우선 임금을 낮추겠죠. 그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일은 흔히 관찰할 수 있는 일이겠죠. 시장이 어느 정도 성숙한 사회에서는 민주주의 정치 제도가 나타나 그래요. 근로자들 역시 사회적 위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로자들이 단체를 만들죠. 그러한 경우가 발생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래요. 근로자들도 선거를 통해 정치에 참여하잖아요.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기반으로 하는 수요 공급의 원칙에 입각하더라도 그러한 최소한의 생존에 입각한 사회적 가격의 형성은 우연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민주정치 제도 하에서는 기업 소유자들이 집단을 형성해서 사회적 위력을 행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기업 소유자도 그렇고 근로자도 그렇고 다들 국민이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임금은 불문법상 보호되는 가격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가 결코 없는가 하는 부분이 존재하는데, 그러한 일이 어떤 국가에서 발생할 경우 폭동이나 전쟁과 같은 병고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요. 불문법상 보호되는 가격 이하로 하락할 수도 있죠. 아주 특수한 경우에 병고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도저도 아니라면 상당수의 국민들이 그러한 국가를 떠날 것입니다. 그러한 사례가 있냐? 주석이죠. 이 글을 쓴 뒤에도 그러한 일은 관찰이 됐죠. 2019년에 보면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현재까지 베네수엘라를 떠난 난민은 지난 4년 동안 중동과 아프리카를 떠나 유럽으로 향한 난민보다 많고 미얀마의 로힝야 난민에 비해서는 3배나 더 많다고 한다. 베네수엘라는 산유국으로 한때 부국이었죠. 현재 베네수엘라는 마두로 정권의 핵심 지지층이 아니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여서 적지 않은 베네수엘라 여성이 주변국에서 매춘을 하며 남성이나 청소년들은 매혈을 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요. 사회주의 정책을
집행하면서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 집권하면서 사회주의 정책을 실시했죠. 국가가 굉장히 가난해지고 국민들도 생활이 안 될 정도로 가난해졌죠. 그러면서 국가를 떠나기 시작했죠. 베네수엘라에서는 병것도 일어났죠. 폭동이 일어났죠. 한때 부유한 국가였던 베네수엘라는 이 시기 사회주의 정책이 장기간 시행되면서 빈국으로 전락하였고 생존의 위협을 느낀 상당수의 국민들은 폭동을 일으키기도 하고 베네수엘라를 떠나기도 했다. 그래요. 얼마 전에 몇 년 안 됐죠. 2019년이면 A군에 속하는 기업들에 속한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이 있어 집단의 위력으로 500만 원의 임금을 받고 있고 B군에 속하는 기업들에 속한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이 없어 시장 가격이 적용되어 300만 원의 임금을 받고 있다고 가정하고 불법상 보고되는 가격은 200만 원이라고 가정했습니다. 이 경우 사회적 위력으로 임금을 올렸기에 임금 상승분이 A군에 속하는 기업들이 생산하는 상품 가격에 반영될 경우 그럴 수도 있겠죠. B군에 속한 근로자들 및 다른 사회 구성원들은 A군에 속하는 기업들이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자동적으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사회적 위력으로 임금을 올렸어요. 그런데 임금이 상승한 기업이 상품 가격을 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위력을 지니고 있어요. 그 상품 가격을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업 상품을 소비하는 사회 구성원들이 큰 피해를 보겠죠. 다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만약 A군에 속한 기업들이 임금 중 위력 행사를 통한 상승분을 불법으로 하여 시장 가격이 300만 원으로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A군에 속한 기업들은 이치상 투자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발생합니다. 인건비가 하락한다. 그러면 이익이 증가할 수 있잖아요. 투자 메리트가 더 커지겠죠. 그러면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500만 원씩 지급해도 이윤이 발생하는데 300만 원으로 하락했으니 더 큰 이윤이 발생하게 되며 이로 인해 투자하여 추가 이윤을 획득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주석이 달려있죠. 투자가 이루어지는 정확한 원리를 알고자 하면 다음 동영상을 보면 된다. 여기서는 그냥 사직적인 선에서만 언급되는데 정확한 이치를 알고 싶으면 이 동영상을 봐라. 이렇게 나와있죠. 경제도면 심화편 1 시장의 조절 기능. 만일 A군에 속한 기업들이 협력사를 많이 지니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소비되는 완성품을 생산하는 대기업이라면 그 효과는 더욱 클 것이며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지급수가 증가할 것입니다. 그렇죠. 협력사를 많이 지니고 있고 그래요. 그 기업이 성장하면 협력사도 커지는 경우라면 투자 메리트를 키워주면 그 효과는 굉장히 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급수를 증가시키는 그래 원리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한국에서는 그 당시에도 지급수가 문제가 됐죠. 청년 실업도 심각하고 여기서 정의의 현실적 힘을 이론상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위력으로 임금을 올리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거죠. 그래요. 사회적 위력으로 임금을 올리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시장 가격에 의해서 형성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효과도 굉장히 크게 볼 수 있다. 그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했나요? 반대로 했죠. 그래요. 그 최저임금 제도에서 드러나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제시한 방법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물론 이제 이거는 훨씬 전에 쓰여졌지만 여기서 정의의 현실적 힘을 이론상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반대로 비군의 기업의 임금을 인위적으로 500만 원으로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500만 원으로 올려도 이윤이 발생하는 경우의 기업들은 유지되겠으나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 기업들이 자본은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생산성이 낮아서 임금을 낮게 주고 있어요. 근데 그러한
기업의 임금을 인위적으로 올려요. 그러면 사람을 쓸 수 없게 되겠죠. 그 사람을 쓰면 또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임금과 근로자들의 인격은 국가가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것이며 특정 집단의 자율에 맡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임금도 봐야 되는 거고 그것이 가급적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게 해야 하는 것이고 또 기업 소유자와 근로자의 관계에서 어떤 인권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경우에 따라서 기업 소유자가 근로자를 불법적으로 반인권적으로 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는 못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일이 발생하면 처벌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요. 특정 기업들의 임금 상승은 그것이 설사 기업가들의 자비와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 미치는 악영향이 존재하기에 엄격해야 하고 또한 활동 지출 이후에 기업들이 근로자들에게 우월적 위치에서 인격을 침해하는 무언가를 요구하는 이는 철저히 금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업 소유자가 근로자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해쳐서는 안 되겠죠. 불법이죠. 법은 지키면서 그래요. 경제 활동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이겠죠. 여기서 이상국가의 노동 정책과 불문헌법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집회 시위 자유도 최대한 보장한다. 그리고 생존에 충분한 소득도 보장한다. 하지만 사회적 이력으로 남의 것을 탐하는 집회 시위는 금한다. 2017년에 이런 말을 남긴 거예요. 집회 시위를 허용하지만 타인이나 타 집단의 생명과 재산을 노려서는 안 된다. 그것은 악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사항을 시장이 정착한 지 오래되는데 왜 인식하지 못하였는가 하는 부분에 업무를 지닐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가요? 사회적 위력으로 임금 결정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죠. 잘못된 관념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 시장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게 해야 한다. 그렇죠. 그것은 인간이 지닌 속성에 의해 발생하는 것과 인간 자체를 동일시하는 그릇된 개념 때문입니다.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의 활동은 인간의 속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이지만 상품화될 수 있으며 활동 지출은 상품이라는 사실이고 상품이기에 사회적 가격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에 속한 것이 인간에게 분리되어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즉 인간의 활동은 인간이 아닌데 인간의 활동 역시 인간이라는 그릇된 견해가 널리 유포된 탓이라고 하겠습니다. 인간의 활동은 기계로 대체될 수도 있는 거죠. 사람을 안 쓰게 되는 거죠. 그런 거는 쉽게 확인이 되죠. 현 시대에서도 임금비를 올리니까 법적으로 최저임금제대로 확 올리니까 기계로 대체하죠. 자동 주문이 많이 활성화됐죠. 그래요. 인간의 활동은 또 기계 활동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인간의 활동과 인간을 동일시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인간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인간의 활동은 뭘 대체하는 기기를 만들 수 있어도 그래요. 인간의 활동이 인간은 아니다 그 말인 거죠. 공적 영역은 자연적으로 공직을 생성시킵니다. 이제 주제가 좀 넘어가죠. 그리고 지금 공적 영역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죠.
공적 영역의 기능 역시 인간의 활동 지출 없이는 수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공적 영역에서도 인간의 활동을 필요로 하죠.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있는 거죠. 공직들은 수행하는 구체적인 실적 차이에 의해 별도로 분류될 수 있겠지만 다른 직업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 배치 방식과 봉급 금액 설정 방식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공직에 배치할 것인가,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금액을 대가로 지불할 것인가 결정해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는 사회적 정의와 직결되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두 가지 방식들은 공적 영역의 속성과 목적이 합당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공적 영역은 사회 전체의 양적 성장과 정의 실현이라는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야 하며 그러한 기능을 수행할 필요성으로 인해 생성된 영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상국가의 국민들은 모두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지니기 때문에 그렇겠죠. 신분제도가 없는 이상국가에서는 모든 국민들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지니겠죠. 공직의 진출에 대해서도 동등한 권리를 지니게 됩니다. 그래요. 따라서 이상국가에서 공직 진출 방식은 모든 국민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모든 인간들이 공직을 맡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국가 안에 존재하는 직업들은 모두 공직으로 규정할 경우 사적 영역은 사라지게 되고 그 국가는 파멸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영역을 공적 영역화하려 했던 공산주의 국가 큰 실험이었는데 다 멸망했죠. 아니면 시장 제도를 도입하거나 즉 생산물을 제조하고 공급하는 데 참여하는 인간들이 존재해야 하는데 공적 영역에서 생산할 경우 생산성에 있어서 부적합한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열려있다는 말은 공직에 진출할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한다는 의미인 것인데 이는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모두 그래야 함을 가리킵니다. 모든 국민에게 열려있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정치에 정부 구성에 참여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공정한 기회를 보장한다 이 말인 거죠. 공직에 참여할 수 있는. 형식적으로 동등한 기회를 부여한다는 말은 형식 속에 특정 집단이나 특정 개인에게 유리한 형식을 취하는 것을 그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렇죠.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에게 유리한 제도를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위치에 인간을 배치하는 방식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자격 설정, 선거, 추첨, 추대, 지명이 있는데 이 중 두 가지를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배치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게 널리 알려진 방식들이죠. 우선 형식적으로 시험과 선거의 경우 자격 제한에 관한 규정이 없을 경우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볼 수 없습니다. 시험의 경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 가능하게 해준다는 면에서 장점이 있으나 인간의 의지를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시험에 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지식과 기술을 확인할 수는 있는데 의지를 파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나 공직에 임명할 수는 없겠죠.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가 공직에 참여해서는 안 되잖아요. 사회가 엉망이 되잖아요. 역사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물론 한국에서는 그래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여러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빨갱이란 말도 있죠. 시험에 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합격한 인간이 특정 집단이나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의지도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몇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상국가에서 공직자는 특정 집단에 가입할 수 없고 특정 집단을 조직할 수도 없습니다. 그 이상국가에서 공직자가 특정 집단이나 특정 개인을 위해서 일해서는 안 되겠죠. 따라서 특정 집단에 가입을 금해야 되겠죠. 특정 집단에 가입하거나 특정 집단을 조직할 경우 전체 국가가 아닌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일할 가능성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선거의 경우 다수의 지지를 받는 인간이 선출된다는 점에서 형식적으로는 공정하지만 선출되는 인간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는지 파악이 되지 않고 선출되는 인간이 지닌 시각에 따라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관계로 아무리 지지를 많이 받더라도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나 부당한 업무 수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거에도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특정 집단을 위해서 일할 수도 있고, 또 시험과 달리 지식과 기술을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시험 어느 정도 파악이 확인이 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이 없는 자나 특정 집단을 위해 봉사하는 자가 공직에 참여하는 결과를 낳기가 쉽죠. 하지만 공직의 첫 번째 목적은 정치인 영역에서 부여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함이지 인기 테스트를 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상국가에서는 선거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험이 선거를 치르기 전 먼저 이루어집니다. 2017년에 시험으로 선거제도를 보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여기 주석이 달려있죠. 2022년 국민의힘에서 공천 자격 시험제도를 도입한 적이 있다. 국민의힘이 공천혁신의 상징으로 내건 PPAT는 시험 이름이죠. 이날 전국 7개 시도 19개 고사장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응시 대상자는 총 4,500여 명으로 2002년생인 19세 최연소 응시자부터 1941년생인 80세 최고령 응시자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래요. 이런 제도는 발전시키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요. 문명이 아직 미개하여 이러한 점을 간파하지 못하여 현재는 후보자 등록 후 선거가 치러지는데 이성국가에서는 공직의 정상적인 기능 수행을 위해 시험, 후보자 등록, 시험을 우선 친다는 거예요. 시험이 너무 어려서는 안 되겠죠. 국민들이라면 어느 정도 공부하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어야 되겠죠. 절대평가를 하는 시험이죠. 예를 들어서 60점 이상이면 합격한다 뭐 이런 거겠죠. 그 운전면허 시험하고 비슷한 거죠. 후보자 등록 미리 자격을 따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식으로든 후보자 등록을 할 수도 있겠죠. 정당에 참여해서 그래요. 자격을 얻어서 후보자 등록을 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등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선서 후 합격자들에 한해서 선거가 치러집니다. 선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국가적인 인물 혹은 반사회적인 인물이 정부 구성에 참여해서는 안 되잖아요. 선서는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이 주석이 있죠. 선서는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치러지는 의식이다. 선서로 합당한 거에는 하늘나라 법이 있다. 참조 하늘나라를 이루는 공고의 법과 하늘나라 법의 우선순위. 이 동영상도 볼 수 있죠. 하늘나라 법. 시장과 자본을 지키며 발전시켜야 한다. 시장과 자본을 파괴하는 자는 교화하거나 죽여라. 이웃 국가들이 존경하고 적국이 두려워할 정도로 시장과 자본을 발전시켜라. 사회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는 정의가 사회적 정의이다. 뭐 이런 좀 말이 있죠. 그래요. 선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태울 금화정지를 보겠습니다. 좀 잘못된 게 있어요. 저번에 언급한 것 중에 신은 어떤가는 신을 가리키기도 하고 어떤가는 신의 뜻을 가리키기도 하죠. 저번에 어떤가는 신의 뜻이라고 했는데 뒤에 보니까 언급된 신은 어떤가는 신의 뜻이 아니라 어떤가는 신을 가리켜요. 그래요. 뒤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 보면 그 다음 문장에서 고로 어미닭이 비록 다 밖으로 나가는 일이 있더라도 항상 곁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어 신을 쏟아붓는 일에는 조금이 틈도 없게 되니 아니 여기서 신은 어떤가는 신을 가리켜요. 어떤가는 신을 활동시킨다 이 말이겠죠. 곧 따뜻한 기운 역시 밤낮으로 틈이 없어 신이 살아있다. 기는 어떤가는 기는 어떤가는 신의 뜻을 가리키겠죠. 그러면 잘 봐야 돼요. 한자는 여러 가지 의미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가는 신의 뜻이 활동하는 건 아니죠. 활동하는 것 어떤가는 신의 뜻을 활동하게 하는 것은 어떤가는 신인 것이지요. 마음에서 어떤가는 신이 나타나 어떤가는 신의 뜻을 드러나게 하면서 활동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 보겠습니다. 신활자, 신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유기심지선 사야. 그 마음이 먼저 죽어야 돼. 먼저 죽어야 한다. 그 마음은 뭘까요? 늑스작용에 의해 생긴 마음을 가리키는 거죠. 단순히 마음을 죽여야 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간에 신의 마음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늑스작용에 의해 생겨난 마음을 죽여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인능사심, 원신, 즉활. 사람이 능히 마음을 죽일 수 있다면 늑스작용에 의해 생긴 마음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면 말이죠. 원신, 즉활. 어떤 가는 실이 즉 곧바로 활동한다. 그렇죠. 그래서 앞에 말이 잘못됐다고 수정한 거죠. 앞에서 이 신은 어떤가는 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원신, 어떤가는 신. 사심, 비고고지위. 마음을 죽이는 일은 나무가 말라 죽는 일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무가 말라 죽는 식으로 수련하는 이들이 많죠. 어떤 방식으로 수련하는 이들인가요?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하는 자들, 숨쉬기 운동하면서 그런 애들 많죠. 멍하게 앉아서 들숨날숨 쉬면서 아무 생각을 안 하려고 하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전 불분지위야. 마음을 하나로 되게 한다. 하나로 되게 하여 나누어지지 않게 하는 것을 가리킬 따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죽인다. 이 표현은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한다. 무슨 말이냐? 나누어지지 않게 한다. 그럼 인간의 마음에서 두 가지 마음을 관찰한 거겠죠. 어떤가는 신의 마음과 늑스작용에 의해 생긴 마음. 늑스작용에 의해서 생긴 마음을 사라지게 하여 어떤가는 신의 마음만 남겨놓는다. 이 말이겠죠. 불은 지심일처. 불은 부처를 가리켜줘. 석가모니가 말하길 마음을 한 곳에 두라고 말했다. 이런 말 왜 할까요? 이 말도 같은 말이다. 그 말이겠죠. 무사불판. 일하지 말고 애쓰지 마라. 일하지 말고 애쓰지 말라는 건 뭔가요? 일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뭐 이런 얘기는 아니겠죠. 늑스작용을 끝차라를 무사불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심이주 마음은 달아나기 쉬워. 인간의 마음은 안 달아나 늘 있죠. 욕망이 가득 찬 마음. 여기서 마음은 어떤 거는 신의 마음을 가리키겠죠.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심이주 마음은 달아나기 쉬워. 적이기 순지. 그래요. 기로서 그것을 정화해야 한다. 순수하게 해야 한다. 어떤 간에 신의 뜻으로. 그래요. 넋을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기이조. 기는 거칠어지기 쉽다. 그래요. 어떤 간에 신의 뜻은 오염되기 쉽다. 넋작용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즉 이심지 세지. 그 마음으로 그것을 세밀하게 해야 된다. 어떤 간에 신의 마음을 항상 드러나게 해서 뜻을 오염되지 않게 해야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차 이와 같이 한다면 이심 온유 부정자오. 어찌 마음이, 여기서 마음 어떤 간에 신의 마음을 가리키겠죠. 어찌 어떤 간에 신의 마음이 머물러 있지 않겠는가. 늘 어떤 간에 신의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머무르게 된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참 뜻을 보겠습니다. 어떤 간에 신이 마음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늑스작용에 의해 생긴 마음이 사라져야 한다. 그렇죠. 하나의 마음을 만들어야 했죠. 늑스작용에 의해 생겨난 마음을 죽이면 어떤 간에 신은 즉각적으로 활동한다. 늑스작용에 의해 생겨난 마음을 죽이는 일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는 일은 나무가 말라 죽는 것과 같아 아무런 의미가 없다. 늑스작용에 의해 생겨난 마음과 어리작용에 의해 생겨난 마음을 늑스작용에 의해 생겨난 마음을 사라지게 하여 어리작용에 의해 생겨난 마음 하나만 남겨놓으란 말이다. 부처가 마음을 한 곳에 두라는 말 역시 어리작용에 의해 생겨난 마음 하나만 남겨놓으라는 말이고 일하려 하지 말고
힘쓰지 말라는 말은 너 쓰자면 끝이라는 말이다. 어떤가 하는 신의 마음은 쉽게 사라지기에 어떤가 하는 신의 뜻으로 인간의 마음을 정하여야 하고 뜻은 거칠어지기 쉬우니 오염되기 쉬우니 이게 오 뜻은 욕망에 오염되기 쉬우니 어떤가 하는 신의 마음으로 뜻을 다듬어야 한다. 이와 같이 한다면 어찌 어떤가 하는 신의 마음이 사라져 머물지 않겠는가.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